죽음을 앞둔 한 노인이 두 며느리를 불러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한쪽에는 눈이 부실 만큼 번쩍이는 은빛 항아리, 다른 한쪽에는 이끼가 뒤덮인 낡은 흙장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전 이걸로 망설임 하겠습니다. 없이 은항아리를 낚아챘고 막내 며느리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장독을 조용히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은항아리를 가져간 큰 며느리는 구걸을 하러 막내의 집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낡은 장독 하나가 어떻게 사람 하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은항아리 속에는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경상도의 어느 산간 고을에 안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안영감이라고도 불렀는데 성은 안시요, 이름은 대익이라 하였습니다. 안대익이라는 이름은 크게 넉넉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었고 실제로 그의 삶은 그 이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안대익이 젊었을 때 그의 집안은 마을에서 중간 정도의 살림을 유지하던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논서 맞이기, 밭 다섯 되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다 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흙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20살 무렵 안대익은 이웃 고을의 한 사기장 노인을 만났습니다. 사기장이란 도자기와 옹기를 굽는 장인을 일컫는 말인데 이 노인은 수십 년간 전국의 흙을 발로 직접 밟고 다니며 좋은 흙을 구별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대익은 그 노인의 허드레시를 해주면서 그 곁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노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날 무렵 그는 제자에게 한 가지 비결을 남겨주었습니다. 좋은 그릇은 좋은 흙에서 나온다. 좋은 흙은 좋은 물에서 나온다. 그리고 좋은 물은 좋은 마음이 담긴 곳에서 나온다. 안대익은 이 말의 뜻을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고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몸으로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난을 탓하며 앉아 있을 때 혼자서 산속을 헤매며 흙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년이 들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보낼 때 그는 그 곡식 일부를 아껴 가난한 이웃을 먹이고 나머지로는 장독을 굽는 재료를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할 때 그는 자신의 창고 문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자 안대익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독에서 나온 장류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이야기가 퍼질 만큼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이웃 고을은 물론이고 먼 도시에서도 상인들이 찾아와 그의 장을 사갔습니다. 논과 밭이 늘어났고 하인이 생겼으며 고을 수령도 그의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대익의 집 마당 구석에는 언제나 낡고 이끼 낀 장독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도 될 법한 그 독을 안대익은 절대로 옮기지도 닦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앞에 제물을 올리기도 했고 새벽이면 혼자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신을 모신 신기한 그릇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에 금덩이가 숨겨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대익 자신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독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안대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안명진은 아버지를 닮아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의 아내, 즉 큰며느리 박씨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박씨는 고을에서 네로라 하는 양반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이름은 높았으나 살림은 넉넉하지 않은 이른바 유명무실한 양반가였습니다. 박씨는 어린 시절부터 그 간극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겉으로는 기품 있는 양반의 딸이어야 했지만 집안에는 늙긴 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장 배경이 박씨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탐하고 화려한 것에 끌리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가난했기 때문에 더욱 부를 원하게 된 그런 결핍의 열망이 박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가에 시집온 이후로도 박씨는 그 성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먼저 차지하려 했고 동네 잔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시아버지 안대익이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면 뒤에서 남의 입을 먹일 돈으로 우리 집 창고나 채우지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안대익은 큰며느리를 향해 한 번도 직접 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래, 깊게. 둘째 아들 안명선은 형과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느렸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가 흙을 만지는 곁에 쪼그려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일찍 일어나 장독 앞에 서 있을 때 그 아이도 따라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즉 막내 며느리 이 씨는 인근 고을의 평범한 농부 집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수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시집을 왔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마당을 쓸었으며 시아버지가 드시다 남긴 음식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켠에 앉아 콩을 고르면서도 쪽파 다듬는 손 하나를 보아도 이 씨에게는 묘하게 진심이 있었습니다. 안대익은 며느리 둘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연출한 그 기묘한 유산 분배의 출발이었습니다. 안대익이 쓰러진 것은 그의 깊은 가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 장독 앞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방으로 옮겼지만 일어서는 데까지 사흘이 걸렸고 그 사흘 동안 고열이 오르내리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달고 쓴 약 냄새가 집 안 가득 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대익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이 몸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병이 든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는 정신이 말짱해진 틈을 타서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두 가지 물건을 들여오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방 횃대 위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은항아리였습니다. 이 항아리는 보는
이마다 탄성을 터뜨리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수는을 녹여 빚었다 할 만큼 눈부신 은빛으로 빛났고 그 표면에는 학과 매화를 섬세하게 새겨 넣은 문양이 가득했습니다. 뚜껑에는 작은 루비처럼 보이는 붉은 돌이 박혀 있었으며 전체적인 균형과 비례가 마치 명인이 수십 년공을 들인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깔을 내는 그 항아리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그랬습니다. 시집 온 첫날 안방에서 그 항아리를 보고 가슴 한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것이 언젠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뒷마당 구석의 낡은 흙장독이었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들고 들어왔을 때 방 안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코를 막았습니다. 수십 년간 비를 맞고 이슬을 흡수한 그 장독에는 이끼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표면은 군데군데 갈라지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땅에 묻혀 있다 파는 곱은 유물 같기도 했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부엌 뒤편의 잔물 같기도 했습니다. 그 독은 방 안에 들여놓자마자 흙냄새와 묵은 발효의 냄새를 함께 풍겼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정겨운 냄새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안대 익은 병상에서 두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 하나씩 남기고 싶구나. 원하는 것을 먼저 골라가거라.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큰며느리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잠깐의 머뭇거림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은항아리 쪽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그것을 가슴에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탐내왔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장독 앞으로 걸어가서 머리를 숙여 그것을 머리 위로 조심스럽게 이었습니다. 무겁고 거친 그것을 이면서도 이 씨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대 익은 두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일을 확인한 담담함인지 그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뒤 안대익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은항아리를 자신의 방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사랑채 손님들도 부엌에 드나드는 하인들도 마당을 지나는 마을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창문이 잘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동안 박 씨는 넋이 나간 듯 그 항아리만 바라보며 앞날의 풍요로움을 상상했습니다. 은항아리 하나의 값만으로도 논 수십 마지기는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임을 온 마을에 알려주는 상징으로, 그리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는 장식품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상이 끝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안명진이 갑자기 노름판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안명진은 술도 잘 마시지 않고 도박은 입에 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 뒷산 넘어 주막 노름판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낮에도 밤에도 술과 도박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남편을 다독이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안명진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노름판에서 매번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길 때도 있었지만 결국 날이 지날수록 잃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집안의 재물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빼내가고 있는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해 겨울, 큰아이가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이 오고 또 왔습니다. 약을 쓰고 또 썼습니다. 열은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며 아이의 기운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둘째 아이가 원인 모를 눈병으로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인 하나는 마구간에서 말에 채여 팔이 부러졌고 논 한 귀퉁이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벼마른 병이 번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대감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 댁에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그 은항아리가 불길한 물건이라는 소문이 있다던데. 원래 너무 밝게 빛나는 건 눈을 멀게 하는 법이야. 그러나 박 씨는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틀릴 수 없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아리를 더욱 잘 닦았습니다. 더욱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더욱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라고, 언젠가 반드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하지만 집안 살림은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은항아리의 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대익은 그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기장 노인에게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먼저 아름다운 형태의 항아리 틀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틀 위에 은박을 입히고 보석을 박아 넣어 겉으로는 수는 항아리처럼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그것은 진짜 은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겉에 은이 씌워진 흙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대익은 그 항아리 안쪽에 특별한 배합에 흙을 발라 구워 넣었습니다. 그 흙은 그가 직접 선별한 것으로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퍼져나가는 미세한 독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사람을 쓰러뜨리는 강한 독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서서히 신경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오랫동안 가까이 두면 그 기운이 사람의 이성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대익이 만든 탐욕의 항아리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그는 이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사람이 선택할 것이 뻔한 그것을 그 자체가 탐욕을 벌하는 수단이 되도록 설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실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시험. 탐욕을 품은 사람은 스스로 탐욕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함정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막내 며느리 이 씨가 장독을 받아온 날, 남편 안명선은 그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그는 아내가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감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장독을 집 뒤란 양지 바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그것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장독 위에 쌓인 이끼는 한 번에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빗자루로 먼지를 털고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표면을 조심조심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까칠하고 거칠던 표면이 열흘이 지나자 부드러운 갈색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끼가 벗겨지면서 나타난 독의 표면은 놀랍게도 사람 피부처럼 매끈하고 따뜻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씨를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닦고 나자 장독 표면에 아주 가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색깔과 너무 비슷한 음각이라 이끼가 덮여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깨끗이 닦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그 글씨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음, 부지런한 손, 오래 기다리는 인내. 이것이 이 독의 혼을 깨운다. 이 씨는 그 글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나 이 글귀를 읽은 뒤에는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이 씨는 처음으로 그 장독에 메주를 담갔습니다. 메주는 직접 콩을 불려 삶고 빻고 손으로 눌러 뭉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소금도 시아버지가 생전에 직접 연결해 두었던 서해 염전에서 들여온 것을 썼습니다. 간을 맞추고 물을 붓고 항아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이 씨는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장은 두세 달은 지나야 제대로 발효가 되는데 그 독 안의 메주는 이미 짙은 갈색을 내며 익어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으니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깊고 그윽한 발효의 향이 올라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을 때 이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맛은 그녀가 평생 먹어본 어떤 장보다도 깊고 달고 짜면서도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 발효는 2달이 걸렸고 안씨 대감 집의 장은 3달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독 안에서는 보름 만에 2~3달치의 발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명선은 아내가 들고 온 장 한 종지를 맛본 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독을 그렇게 아끼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소.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대익이 그 장독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은 근 40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속 깊은 곳을 헤매며 특별한 흙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인 옹기 흙과는 다른 수백 년 된 나무가 썩어 내려앉은 자리의 흙, 바위에서 스며든 광물질이 섞인 흙, 맑은 샘물이 흐르는 자리의 흙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 흙들을 비율을 맞추어 배합하고 수십 번 물에 씻고 건조하고 다시 적시고 반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흙으로 항아리를 빚은 뒤 그는 특별한 방식으로 불을 떼어 구웠습니다. 일반적인 옹기는 높은 온도로 짧게 굽지만 그는 낮은 온도에서 매우 오래 천천히 구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 안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살아남아 그릇의 미세한 기공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수십 년을 마당 구석에 놓아두면서 비와 햇빛과 이슬을 받게 한 것도 그 생명체들이 자연스럽게 번성하고 그릇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장독은 사실상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 발효물을 넣으면 그 생명체가 반응하여 발효를 극적으로 가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보통의 장에서는 얻을 수 없는 수십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릇의 의미였습니다. 안대익은 이것을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탐욕 없이 오직 정성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막내 며느리 이 씨가 장독으로 담근 장이 빠르게 익는다는 소문은 처음에는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만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치 음식을 만들며 이 씨의 장을 조금 넣었다가 맛에 반한 뒤 이웃집에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퍼지는 데는 채 한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은 조선 사람들의 음식에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밥상을 이루는 근본이자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장이 있는 집은 어떤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었고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담그는 집안은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씨의 장은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환해지는 것 같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오래된 소화 문제가 나아졌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장이라는 입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신비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속병을 앓던 노인이 이 씨의 장국을 일주일 먹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다는 말, 허약한 어린아이가 그 집 국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는 말, 농사지은 곡식이 마르지 않고 잘 보존된다는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과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덧칠을 하다 보면 이야기는 늘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씨의 장독에서 나온 발효, 식품에는 확실히 보통의 장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안의 친지들이 장을 조금 얻어가려 들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 고을의 상인들이 왔습니다. 이 씨는 그들 중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었고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콩을 더 사들이고 소금을 더 들이고 장독을 더 담갔습니다. 안명서와 이 씨의 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새 식구를 들이고 늘어난 살림에 맞게 집을 넓혔습니다. 마당 한켠에 장독이 늘어섰고 그 옆에 작은 창고가 생겼습니다. 이 씨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밥을 끓여 먹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안대익이 살아생전 하던 일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씨네 장독 안의 장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다른 집의 발효물이 모두 변질될 때도 그 장독만은 온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정성과 과학의 결합이었습니다. 안대익이 그 흙에 담아 구워 넣은 미생물들은 악한 기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균들과 싸워 이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장을 상하지 않게 했고 담근 것을 온전하게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씨는 장독을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비가 오면 삿갓을 씌워 주었고 추운 날에는 지프로 감싸 주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놓지 않았고 다른 그릇과 함부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체를 돌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독은 그 마음에 응답하듯 매번 더욱 깊은 맛과 더 강한 생명력으로 보답했습니다. 그 즈음 큰 며느리 박 씨의 집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명진의 노름빛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논 한 마지기를 팔아 빚을 갚았고, 그 다음에는 밭을 팔았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던 곡식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노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등 뒤에서 밀어 그 노름판으로 계속 보내는 것처럼. 하인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살림이 이지러지면서 음식이 줄고 땔감이 줄고 옷이 닳아도 새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쉬운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은항아리를 택한 결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울수록 박 씨는 은항아리에 집착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위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이웃이 방문하면 항아리를 내세우며 자랑했고, 살림이 어려운 것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것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파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집안이 무너지는 속도는 박 씨의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일정했습니다. 남편 안명진은 노름빚으로 인해 고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 문서는 집문서였습니다. 이 집이 안씨 가문의 것이었지만 노름빚에 잡혀 넘어가는 데는 한 해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안명진 가족은 마침내 살던 기와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짐을 쌌습니다. 이제는 짐이라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옷가지와 그릇, 그리고 은항아리. 그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항아리를 들고 시장으로 나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박 씨는 그 항아리를 팔아 새빵이라도 구하고 새 삶의 미천을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첫 번째 상인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항아리는 어느새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여러 해 동안 공기와 인간의 욕기를 머금으며 그 속에 특수한 흙성분이 서서히 산화되면서 겉에 씌운 은박이 검은 황화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딘가 퀴퀴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상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검게 변한 항아리, 알 수 없는 냄새. 누구도 그것을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더 내렸습니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시장이 파할 무렵, 박 씨는 흥정도 되지 않은 그 항아리를 다시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발이 향한 곳은 결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막내 집의 대문 앞에 섰을 때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10년 전 시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은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었습니다. 돌담이 새로 쌓여 있었고 대문에는 좋은 제목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장독 여러 개가 햇빛을 받으며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텃밭이 가지런히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하인 하나가 나무를 패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무언가 끓이는 냄새가 담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 것인지
그것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보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마침 안에서 이 씨가 나왔습니다. 장독 뚜껑을 닦으러 마당으로 나온 것인데 대문 앞에 서 있는 박 씨를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도 연민의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맞이하는 것 같은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대문을 들어서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두 손으로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크고 두꺼운 사기 대접에 가득 담긴 국밥이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고명으로 파가 송송 썰려 얹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것을 박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박 씨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허기가 자존심보다 강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물 안에 담긴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깊고 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언제나 그리웠던 무언가의 맛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거두고 빈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이 씨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장독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먼 곳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장독 뚜껑 위에 놓인 돌 하나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 낡은 독을 그렇게 아끼셨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서 애착이 있으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쓰면 쓸수록 그 독이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씨는 마당 한켠에 홀로 서 있는 장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낡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이 탔고 햇빛을 받았고 장마다 담가 쓰인 그 독은 이제 묵직하고 윤기 나는 갈색 빛을 띠며 마당에서 가장 존재감 있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것은 은이나 흙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보려 하신 마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도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교훈은 귀로 들어와 머리를 스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삶으로 직접 겪은 것은 뼛속까지 새겨집니다. 안대 익은 두 며느리에게 말로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선택의 순간 자체가 교훈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가 스스로 탐욕의 대가를 치르도록, 진심을 가진 자가 스스로 진심의 보상을 받도록. 그것이 안대익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결과가 지금 이 마당 안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여자. 이 씨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같이 지내시지요. 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혜를 베푸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자신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 모른다는 겸손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이 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전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동서라고 여겼던 사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다는 것은 박 씨에게 매일매일 작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엌일을 돕다가 자신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었고, 마당을 쓸다가 지나가는 마을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씨는 박 씨에게 결코 낮은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장을 담글 때 레시피를 상의하고 손님이 오면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박 씨를 언제나 형님이라 불렀고 집안일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접 속에서 박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처음으로 스스로 그 낡은 장독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표면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매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끼가 가득 끼었을 때는 차갑고 거칠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독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독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허세와 탐욕과 두려움이 그 따뜻한 감촉 앞에서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장 담그는 법을 배워 이 씨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원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라며 익힌 꼼꼼함과 섬세함이 장을 담그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부터는 박 씨가 담근 별도의 장독이 생겼고, 그 장은 이 씨의 장과는 또 다른 깊이와 향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장은 고을 전체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그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 마을은 장독골이라 불리게 됩니다. 남편 안명진은 결국 노름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집에 가서 한 달을 머문 뒤로는 노름판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노름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씨의 집 장독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조금씩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그를 조금씩 그 자리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나중에는 박 씨와 함께 이 씨 집에서 머물며 장 담그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은항아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 씨는 그 검게 변한 항아리를 한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팔 수도 버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씨에게 들고 갔습니다. 이 씨는 항아리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엌 아궁이 옆에 두었습니다. 불을 떼면 그 열기가 항아리에 전달되어 아궁이 주변이 조금 더 빠르게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 데이게 만든 흙이 그 속에 들어 있었으니 열을 잘 머금고 잘 내뿜는 성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을 다루던 그릇이 따뜻함을 전하는 물건으로 쓰임새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나름의 결말이었습니다. 안대익이 세상을 뜨고 나서 2년째 되던 봄, 이 씨는 장독을 정기적으로 닦다가 독 바닥 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납으로 된 작은 통이었습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그 안에 기름 먹인 종이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대익의 글씨였습니다. 이 씨는 그 편지를 가지고 안명서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이 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으로 닦아 이 편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대는 내가 주려 한 것을 온전히 받을 자격을 이미 갖춘 것이요. 이 독의 비밀을 알려드리리다. 독 안쪽 미세한 기공 속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아 키운 생명의 씨앗들이 살아있소. 그것들은 뜨겁거나 차갑거나 간에 좀처럼 죽지 않으며 무엇이든 발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소. 그러나 그것은 탐욕과 게으름 앞에서는 활동을 멈추오. 그리하여 이 독은 정성을 다하는 자 앞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하오. 이것이 내가 이 독에 걸어둔 한 가지 조건이오. 부디 이 독을 내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전해주시오. 가문의 재물은 흩어질 수 있으나 정성으로 살아가는 법은 흩어지지 아니하오. 그것이 진짜 유산이오. 편지 끝에는 짧은 덧붙임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져간 것을 탓하지 마시오. 그것도 내가 의도한 일이오.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닫소. 그때가 오면 그를 받아주시오. 그것 또한 이 독의 정신이오. 이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안명서와 함께 박 씨에게도 읽어주었습니다. 박 씨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창피해서도 허기가 차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을 용납하려 했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씨의 맏딸이 장성하여 혼례를 올릴 때 이 씨는 딸에게 그 장독에서 처음 담근 장한독을 혼수로 보내주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받아들고 뭉클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빛 나는 가재도구도 없고 화려한 비단 옷감도 없었지만 그것 하나가 가장 값진 혼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독은 아무리 더럽고 낡아 보여도 버리지 마라. 매일 닦아라. 게으른 날에도 닦아라. 그러면 이 독이 너를 먹여 살린다. 그것만 알고 가거라. 딸은 그 말을 기억했고 평생 그 독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박 씨도 말년에는 변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것은 아무런 재물도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검게 변한 은항아리를 아이들 앞에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미가 평생 껴안고 살았던 탐욕이다. 이걸 보고 살아라. 화려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배운 것이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안의 가훈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마을 구석에 버려진 것들이 종종 다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탐욕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세월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어쩌면 은항아리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비로소 도달하는 진실. 그것은 말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장독골에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을 함께 담그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 날을 독 닦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장독을 함께 꺼내 닦고 매주를 함께 넣고 서로의 장이 잘 있기를 바라며 인사를 나누는 날. 그 풍습은 이 씨의 딸에서 손녀로, 손녀에서 증손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화려한 것만을 탐내지 말라는 말을 직접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녀에게 낡은 장독 닦는 법을 먼저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안부자 가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눈부시게 빛나고 당장 가지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다른 하나는 낡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의 수십 년 정성이 담겨 있는 것.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화려한 직함과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성을 쌓아가는지. 안대익이 그 낡은 장독에 담아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탐욕의 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다. 큰며느리 박 씨를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와 얼마나 다른가요? 반짝이는 것에 눈이 멀어 그 아래 가라앉은 진흙을 보지 못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나요? 화려한 포장지에 홀려서 그것이 담고 있는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나요? 막내 며느리 이 씨를 칭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쉬웠을까요? 남들은 은항아리를 들고 자랑하는 동안 그녀는 낡은 독을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처음 그것을 받았을 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그것의 가치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닦았습니다. 매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닦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기다리는 것.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한 일. 삶이란 결국 그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 앞에 놓인 낡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을 정성껏 닦아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 글씨가 드러나고 미생물이 살아나고 장이 익어가고 집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은항아리는 검게 변했지만 낡은 장독은 마을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